노란봉투법, 상식과 갈등 사이에서 길을 묻다. 대한민국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어느새 단순한 법안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묻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희망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도화선입니다. 이처럼 대립이 첨예한 이슈일수록 감정과 진영이 아닌 상식과 현실을 기준으로 차분히 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 편을 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본래 하청 노동자도 진짜 고용주, 원청화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을 했다고 해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매우 타당하고 상식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하청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과 실제로 고용 지시를 내리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섭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거기에 더해 정당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손해를 입혔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는 노동자에게 현실적으로 노조할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청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도 실질적 지배관리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근로조건 외에도 근무 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인정합니다. 셋째, 노조가 파업을 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과도한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계는 교섭할 상대조차 없는 구조에서 파업만 하면 억대 소송이 따라오니 노동권이 실종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후 회사로부터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는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재계는 전혀 다른 시각을 보입니다. 우선 원청위까지 교섭권을 인정하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고 하청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를 들어 어기업이 외주를 통해 특정 업무를 하청에 맡겼는데 이 하청의 노동자가 원청인 어기업에 파업을 걸고 교섭을 요구한다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불법 파업이나 폭력행위에 대한 억제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지나치게 노동자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경영계의 부담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정경련, 대한상해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을 노동시장 리스크가 큰 나라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 나름의 논거가 있으며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일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우선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를 개정해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실질적 고용주 기준을 강화했고 프랑스, 독일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노동기구와 ILO 역시 쟁의행위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은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대한민국 역시 일정 수준의 제도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노란봉투법이 되어야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노동계에만 기울어진 법안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영 관련 의사결정에까지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영상 기밀이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보호와 노동권 강화 사이의 균형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되 실질적 지배관리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예컨대 업무 지시나 통제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간접적 영향만으로 원청 책임을 묻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손해배상 소송은 고의성이나 폭력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경영권 자체를 침해하거나 시설을 점거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는 노동자와 자본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 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양쪽의 입장을 번갈아가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 제3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은 단지 한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고용구조는 변화하고 있으며 고용 형태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규직 vs 비정규직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법과 제도가 이들을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당론 대결에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듯한 인식을 벗어나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현실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균형 감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국민은 정치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간단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도 보호받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자본주의이며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넘어서 상식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